오늘 주제가 출소자의 재건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인데, 이 재건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범죄 예방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 재건 방지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행사사업기관 중에서 경찰에서 1차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법무부와 교정 쪽에서는 이 재범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 이 법무부나 이와 뒷교정 쪽에서는 이 재범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사사업기관 중에서 경찰만이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도 범죄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이 범죄 예방이라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시간은 토론자 분당 약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법무복지사업, 그러니까 출소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이렇게 깊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정말 많이 놀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업은 별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께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좀 밝은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가 대부분이 이제 우리 대상자들 중에 숙식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분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느낀 점은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보험이라는 전산 시스템의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입력을 많이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입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입력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연구진들께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나 핵심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는데, 특히 이제 주거지원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임대료, 체납, 연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0호 정도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근데 가장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연체입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연체 부분이 많게는 한 2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연체를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임대료의 약 한 30%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그 주거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상자들은 10만 원만 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내지 못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2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연체를 한 대상자들에게 계속 그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거를 지원해줘야 맞는지, 또 이 부분이 그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문제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보호지원 기간 내의 실소자의 심리 및 욕구 추이 변화에서 초범자의 니즈와 재범자의 니즈가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범을 저지른 대상자와 재범을 했던 대상자들의 어떤 그 사회 적응에서의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숙식 제공과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는 정말 획기적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처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생활관, 저희가 전국에 생활관이 2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생활관이 그동안은 집단 생활관이었습니다.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또 급식도 집단 급식을 하고 이런 생활관이었는데, 그리고 항상 직원이 24시간 감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체제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허물어서 자율형 생활관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당직자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상자들이 자기가 당번이 되어서 생활관을 관리하고 또 지키고 대상자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주고 있고, 금년부터는 지금 어떤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냐면 방 하나에 한 2평, 3평 정도 되는 방 하나에서 대상자들이 2명, 3명씩 이렇게 기거를 했었습니다. 또 뭐 올여름 같이 이렇게 더운 그런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로 이렇게 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처우를 완전히 개선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인 1실 생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약 한 2.7평에서 3.2평 정도의 방 하나에 침대, 에어컨, 냉장고, TV, 또 그 책상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갖추어서 정말 원룸 형태, 또 오피스텔 원룸 형태로 이렇게 갖추어서 시설을 처우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봤고요. 또 스스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서울지부에서 서울지부를 시작으로 해서 또 1인 생활관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재범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약 한 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 지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호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취업이 우리 대상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법무부 교정국에서 재범률을 이렇게 내는 게 있습니다. 재범률을 내는 걸 보면
3년 동안에 다시 교도소로 복역하는 재복역률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한번 출소했다가 3년 후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재복역률을 따져보니까 약 한 24% 정도 재복역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국 그 교정시설의 적정 인원이 약 한 5만 명인데 약 한 5만 5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5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초범이냐, 한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들어왔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초범자대 한 번 이상 재범을 하고 다시 들어온 재복역률이 지금 재소자들만 따졌을 때 50% 정도가 됩니다. 이 비율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범죄자들이 다시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범죄 예방과 재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죄 예방은 폭넓은 의미에서의 그 개념이고, 재범은 재범 방지라는 의미는 한 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정책이 되겠고, 재범 방지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범죄 예방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재범 방지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일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거지원에서의 그 만족도에 비해서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의 그 임대료 체납, 연장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모든 게 그 범죄자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재사회화 되어서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런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을 해줘도 뭐 임대료조차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바로바로 취업도 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숙식 제공과 또 주거 지원과 우리 출소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욕구, 이런 것까지 우리 연구진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좀 저한테 주문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 여러분들의 연구를 위해서 오늘 빅데이터 이 구축을 위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 정말 출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니즈 분석이나 또 이들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입력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들이 더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연구해 주신 우리 연구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공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사무총장님께서는 주거지원의 문제나 애로사항이라든지 초범자와 재범자의 욕구의 차이점, 그다음에 숙식 제공의 실태, 그다음에 재범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석대 송병호 교수님의 토론을 읽겠습니다. 백석대 범죄심리학 교장 송병호 교수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세미나를 보면서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주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도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또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주제들도 보면 특히나 제가 첫째 주제 보면서 이런 특히 이 주제가 출소자 심리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심리 단계별로 어떤 그 대응들이 있을 때 재범의 재범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했던 것들은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해야 될 이런 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이제 사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이 여러 가지 교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그 재활과 관련된 이런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내보내만 주면 상당히 잘 적응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사실 나와서 잘 적응이 안 되고 다시 재범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출소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단계를 거치면서 또 재범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범 욕구 변화 여기에 이제 초점을 한번 맞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욕구들이라는 것이 뭐 초범자들의 성향과 재범자들의 성향들이 뭐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초범자들은 가족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장기, 재범, 현재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재범자들은 직업훈련이라든지 숙식, 긴급 원호, 건강, 일자리, 음주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은 그런 성향들을 보이더라. 이것 자체가 이제 정답이다 아니다는 그런 그 판단 이전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출소자들의 심리 변화를 이렇게 측정해 가겠다 하는 접근 방법 자체는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성과를 거두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인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재범 출소자들의 욕구 변화들이 다양하겠죠. 뭐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소속의 욕구라든지 나름대로 존경의 욕구라든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또 욕구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원을 속여 먹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속내는 다른데 변명이라든지 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수들도 어떻게 차단할 건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핵심적인 욕구들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출소자들이 어떠한 욕구들이 부족할 때는 바로 이게 즉각적으로 재범으로 나가고, 다른 욕구들은 그렇지 않더라. 뭐 그 성향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재종마다도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욕구인지 일시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또 범죄 종류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유념해서 본 건 홍명기 발표자께서
주거 지원을 이렇게 하니까 재범률이 뭐 20% 이상 되던 것들이 2.76%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주거 지원을 하면 많이 줄어드니까 다 주거 지원을 해야 되겠거든, 사실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좋은데요. 아까 본인도 이제 한계로 말씀 주신 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재범을 저질러 이탈하는 위험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는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하겠죠. 신체적인 건강이 출소자가 신체적인 건강하니까 또 범죄도 저지르고 한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또 한편 신체적 건강까지 안 좋으면 또 나가서 해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수단이 없어요. 출소를 했는데 뭐 막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건강한 상태 이것이 우선 구분하자 이거죠. 신체적 건강인데 이게 가능성은 또 범죄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건강하다고 꼭 범죄를 뭐 약을 타서 죽인다든지 하면 꼭 건강이 필요 없는 이런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 건강 부분이 안 좋을 경우에는 상당히 범죄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하다.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상당히 좋은 접근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 각각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들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이 사업의 성공이 점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병호 교수님께서는 출소자 욕구 변화 중에서 핵심적인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거 지원의 재범 방지 효과 중에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달전대 이성훈 교수님의 토론 얘기겠습니다. 네, 대전대학의 이성훈입니다. 본격적인 그 토론에 앞서서 사회자님과 우리 사무총장님 간에 범죄 예방과 관련된 용어 말씀을 나누셨어요. 실제로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법무부 전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범죄 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 예방의 용어를 정리하면서 보건위생적 차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1차적, 2차적, 3차적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3차적 범죄 예방의 의미에서 범죄자를 주로 대상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재범 방지를 쓰는 걸로 이해가 되고 경찰은 1차적 범죄 예방을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또 비행 청소년과 같은 관심 대상자들 대상으로 2차적 범죄 예방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기관들을 방문해 보면 그것이 하나의 영역의 전쟁 상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잠잠해진 것을 다시 범죄 예방을 법무부에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또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이렇게 제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대학에 한 8시 반에 왔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어제 저녁에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봤는데 2시간 6분 그때가 러시아워 때죠. 근데 주말 아침에 왜 그렇게 뻥뻥 뚫려갖고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기대학은 뭐 가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여기 강의 지원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후문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이 그 건물에서 그때는 거기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과감하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쪽 부동 쪽까지 갔는데 그 주변 다 돌아다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이 그 비룡지라고 하는 데가 있죠. 비룡. 그래서 경기대학의 역사를 또 혹은 비전을 느끼기도 하고 그 위로 좀 쭉쭉 올라가다가 벌통을 발견했어요.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벌통 겨울인데 이게 벌들은 어떻게 사는지 걱정도 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왼분이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했더니 차초 지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10시에 행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뭐 할지 모르겠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들어와서 쉬셔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귀한 그 뭐죠? 밤꿀 차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그 식사하기 바로 전에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취해 있었거든요. 우리 진짜 좋아가고 저가 여기 또 나올 때 보니까 여기 조그만한 것도 한 통을 주셔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드시라고. 우리 경기대학의 지원을 제가 느꼈으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꽃이 지면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벌통에 들어가서 겨울을 잘 나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에서 하는 이 주거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존만 하면 좋겠는데 나와서 또 사회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게 되는 이런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서 아까 뭐 건강하면도 재범에 가담한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그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소개를 조금 더 늘려보면 이 재범과 관련돼서는 제가 경찰학을 공부를 합니다만 2017년과 18년 그 1년 사이에 제가 연구년을 전제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메일을 보냈더니 아주 거칠하게 메일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너 와서 뭐 할 건가? 그래서 뭔가 불화를 좀 잘 쳐야 인비테이션을 받기 때문에 얘들이 뭐 하는지 보니까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시디비즘을 딱 던졌어요. 야 너희도 그런 것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범과 관련된 상습법 재범. 그래서 관심을 좀 끌은 다음에 오라고 해서 갔죠. 가서 매주 이제 걔네들의 어떤 재범률과 우리의 재범률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진짜 하자고 덤비니까 반갑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연구영 좀 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매주 수요일 날 내 방에 와서 토크를 하자 그래서 이거 연구영 이거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러면서 했는데 공부는 결과적으로 제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정에서 갖고 있는 영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효과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재복용률을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돌아오는 시설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반이 돼서 그런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걔네들이 이제 재입소율, 재범률 이런 걸 감소시키는 전략을 삼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직장 문제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까 뭐 벌의 예를 들었지만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벌이 꿀을 많이 채취를 해도 어디 가서 이렇게
묻어놓고 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세 번째 갖고 있는 것이 결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범죄 보호막을 얘네들한테 제공해 주겠다 해서 이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확인해주고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사회 단체에서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쪽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 큰 연구에서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숙식이라든가 또 주거라거나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의 역할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정현의 연구를 제가 이렇게 먼저 보면 키워드를 이렇게 분석할 때 직업을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초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키워드를 자세히 좀 더 들여보면 숙식이라든가 건강관리, 저축, 그죠? 안정, 자녀,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들도 주거적 요소를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고 그걸 잘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가정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함께 좋은 재범 방지에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분석 결과를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취업훈련에 대해서 직업훈련에 대해서 취업과 직업훈련에 대해서 욕구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시 사회에 돌아왔으면 더 열심히 살아줄 것을 기대하는데 왜 이런 욕구가 낮아질까? 저는 그 출소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거부감, 즉 우리가 이제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그건 법무부와 출소자와의 관계고 다시 출소자는 법무부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열어가고 네트워크를 이어가야만 삶이 시작되는데 그 너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만져주고 돌봐줄 필요가 있겠다. 잘 들어와서 자는지 사는지 이런 것을 아까 24시간 감시하다가 자율형으로 생활관리 운영을 바꾸셨다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는데 좀 더 나가서 이런 욕구, 자기가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는 욕구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외부적 요소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상대적으로 취업 후에는 또 근무 관련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이 취업 발전의 문제까지도 좀 연결하는 물론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넓히려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축사를 하면서 사회가 조두순 나오는 데 대해서 불안함이 언론은 계속 불안을 자극하죠. 그 집 피해자 집하고 1km 안에 있다면 왜 피해자가 의사를 봐야 되냐면 걔를 다시 어디다 놓으라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우리 전공자들이 그것은 단시한적인 거고 너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법무부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 지금이 찬스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출소자들의 욕구 내용을 파악할 때 있어서 주로 상담 카드에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연구의 제약 한계 사항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요 상당히 말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구를 100% 상담 카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일반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것도 함수처럼 상담 카드를 통해서 당연히 그것을 체크해서 재범률 혹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네요. 박찬혁의 연구를 보면 연령분포를 쭉 해서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숙식 지원 출소 대상자를 이렇게 범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3대 고려 요소 직장, 그다음에 주거,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주거와 가정의 붕괴가 가장 많은 집단들이 오히려 범죄 예측에 있어서 고위험군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50대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50대와 40대가 가장 위험한 본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 이외의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위험도 측정을 하는 것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분들은 오히려 더 가정적인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대시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혼자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기혼자가 훨씬 재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위험한 50대, 40대를 하나의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어를 우리가 이수정의 연구를 보면 연체라는 말과 체납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연체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범죄 재범 횟수가 증가할수록 연체 이슈가 되는 빈도가 증가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또 체납이라는 말을 쓰면서는 재범 횟수가 증가할수록 체납 이슈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 하면서 전제 사실은 매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좀 더 정교한 매핑을 해서 연체와 체납이라는 말을 가지고 땡겼을 때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 구분 과정이 정치하지 않다면 불필요한데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 기술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체와 체납이 구별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이 용어상에 있어서 저는 조금 들어가서 좋겠다. 그다음에 홍명기의 연구를 보면은 우리 말츠의 좋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쪽에 철학적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재범의 원인을 개인이 사회로의 복귀에 실패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사회가 개인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우리 전체 연구에 어떤 그 당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서두에서도 들어갈 때 이런 거에 대한 디즈닝이 좀 있고 나올 때 연구를 나올 때도 결국은 아주 정치하고 세밀하게 하는 것은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주거나 숙식이나 이런 것으로 들여다보지만 결국 그들을 둘러싼 즉 법무부와 출소자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이겠다. 우리가 제4회화를 요구하면서 왜 시설에 놓고 제4회화를 하냐 그런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교도를 통한 교화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샤워장에서 수영을 대충 배우고 가는 것처럼 돼버리면 실질적인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회는 사회 내에서 배워야 사회화가 된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길어지니까 저기 사회자님께서 참 좋게 시간을 오신 것 같아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사회화라고 하는 거 우리의 목표는 재범을 방지해서 적어도 우리처럼 법에 따르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제사회화, 제사회인화라고 하는 것의 수준을 저는 오히려 옛날에 교정학을 공부할 때는 왜 저분들이 학습이 안 되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도소를 몇 번 방문해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특히 소년범들을 갔을 때는 이 청소년들 있는 데
봤더니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체격도 아주 왜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가방 큰 거 메고 막 학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학생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소위 말해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거기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나 법원 단계나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합법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능력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하는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어서 우리가 교정기관에서 재사회화한다는 것은 한계를 느낀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기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감수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회변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하는 것은 계속 실패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자로 보고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정도를 혹은 차원을 좀 바꿔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들이 뭐 직업교육 받고 취업하면 우리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일 수 있겠다. 저는 그 대전에 있는 교도소를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보면서 늘 느끼는 게 정말 어떻게 할까, 그죠? 마음이 되게 짠한 이런 걸 봤습니다. 요구조자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아까 그 재범률 이야기를 하면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8배 정도 차이가 나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재범률에 뭉뚱그려져 있는 것에 세부 세그먼트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재범률이라고 하는 건 퍼센테이지로 착시 현상을 줘요. 살인이냐 강도냐 단순 절도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범죄별로 강력범과 그렇지 않은 범죄들을 한번 다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좀 더 흥미롭고 관심 있고 또 의미 있는 연구로 귀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재범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발표한 5개 주제에 대해서 각 주제별로 토론을 해 주신 후에 제4회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지원의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그 발표하신 그 내용들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신뢰도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검토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는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들을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재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과거에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범에 관련된 어떤 그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를 이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크게 3가지 분류의 요인에 의해서 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재범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거는 뭐 기존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응보적 사법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걸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낙인이라는 건데, 낙인 자체가 우리가 퍼니시먼트라는 어떤 처벌의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벌이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응보적 사법에서는 응보적 사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벌은 오명에 집중을 합니다. 스티그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처벌,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채찍만 날린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의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과 세 가지가 어떤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회복적 사법으로 넘어가면서 이 낙인, 퍼니시먼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잡습니다. 그거를 리인터그레이티브 쉐이밍이라고 해서 재통합적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형사법 시스템이 어떤 그 주축이 돼서 화해, 화합, 그리고 뉘우침, 그걸로 인한 어떤 사회적 지지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갱생보호제도죠. 갱생보호제도가 그 일환의 하나로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하는 주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거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개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어떤 그 직업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애착이라든가 가족 관계의 어떤 애착 관계, 아까 이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거주 형태부터 개선이 되면서 이게 심리적인 것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직간접적인 그 세 가지의 큰 요인들에 영향을 주면서 재범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그 공정식 교수님께서 이제 포커스를 잡은 게 이 메인 변수를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짜투리 변수들 중에서 포커스를 잡으신 게 갱생보호 대상자들, 그 중에서 이제 숙식 지원자, 주거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갱생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제공이 이제 부여되는 과정에서 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부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자하고 어떤 비지원자하고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명확하게 그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범에 관련된 게 약 20%, 25%에서 22%, 23, 4%를 상회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갱생보호 대상자들이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약 3천여 명들이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로는 3%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이쪽에 영향이 있다라고 봤을 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재범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재범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지원할 당시부터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미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고 재범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그 비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유병산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지원 시설이 굉장히 원룸 형태에다 1인 1실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설 면에서도 많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그 한번 고려해 볼게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봐도 자유의 어떤 제한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도 노숙자분들도 보면은 쉘터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그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런 어떤 의미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 효과성이라는 게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재범 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재범 비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보통 이제 연구들에 보면은 이제 모집단이 이제 설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갱생보호 대상자들이 연구의 모집단이 됩니다. 전체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론 통계, 사회과학에서 추론 통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어떤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을 뽑습니다. 그 샘플을 뽑는 이유는 샘플을 뽑으면서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 오차들 때문에 이런 오차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까라는 그런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우리가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우리가 모집단으로 일반화시킬 때 이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는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지금 오늘 그 본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판단한 건데 지금 샘플이 모집단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집단. 그럼 결국에는 거기서 표본 오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없는 전수조사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추론 통계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전수조사 보면은 기술 통계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데 이 전수조사의 모든 그 모집단이 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 통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독립변수의 어떤 측정 시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갱생보호제도라는 어떤 큰 그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갖고 올 수 있는 재범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범의 문제에 의한 어떤 그 평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봤어요. 지금 여기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게 2005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따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효과성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독립변수의 어떤 그 시점이 보면은 그 갱생보호 사업 대상 이전 시점의 변수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건강 상태라는 게 아마 이 대상 이후 어떤 그런 이 제도를 적용받은 이후에 그 제도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의 변화, 개인적인 문제점인 심리적인 어떤 문제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변수들을 보면은 그거를 적용하기 시점 이전의 변수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제도가 적용됐을 때 이 사람한테 바뀌어지는 사회적으로 바뀌어지는 심리적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시점의 상태에서의 변화가 재범에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은 그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상태의 변수들이 영향을 준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변수들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 뭐 이런 걸 검토함에 있어서 막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막 이렇게 잘 안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챙기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건 그 재범 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요 구축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적용하고 활용을 해서 좀 더 이 탄탄한 그런 이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라면서 저희 그 토론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완희 교수님께서는 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로서는 지원자와 비지원자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서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표준 오차로 인한 그 추론 통계의 문제, 세 번째로서는 독립변수의 측정 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로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들의 답변을 좀 이렇게 발표자, 그러면 발표자분들의 다 하실 수는 없고 대표 한 분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죠. 그걸 했어요. 네, 김선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저희가 생각하고 고려했던 부분인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잘 지적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려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더 받아들여서 앞으로 발전에 참고해서 더욱더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발표 및 토론을 답변하실까요? 네. 위에 눌러. 위 하얀 거. 네. 근데 제가 반대로 불면증이 있어서 발표를 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부분에서 일단 김광호 교수님께서 그 건강 상태를 이제 정신적, 신체적 건강으로 나누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옳으신 게 기존 선행 연구들을 보면 결국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따라서 이게 방향성이 많이 바뀌는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래는 저희도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을 나눠야 됐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그 상담이 시작된 아니면은 혹은 그 지원을 신청할 때 내는 그런 신청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호하다 혹은 이제 비양호하면은 이제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음주 상태가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비양호, 이제 양호하다고 표기된 부분은 양호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진행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말즈에 제가 말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개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재범자들에게 이제 엄청난 낙인이 씌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낙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을 영원히 배척하고 영원히 배제하는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사실상 그러한 방법들은 이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해서 많이 실패되어 온 결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효과성 분석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재범자한테 무조건 수혜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결국에는 이런 효과들이 정책적인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이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너무 동반론적으로 너무 와닿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변수 측정 시점 자체가 이제 상담 시작 혹은 이제 지원 시작에 기반한 그런 시점에 대한 변수들이고요. 이거를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그런 정책들이 이어져 가면서 변화하는 심리적인 상태나 변화하는 뭐 가정 상태, 변화하는 뭐 가족의 지지 상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 자체를 제가 아직 다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및 토론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국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에서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정 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 갱생보호사업, 주거 지원이라든지 숙식 제공이라든지 지역 지원 등을 잘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무복지공단에서 행하는 갱생보호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